제가 그 세 번째에 이제 강연사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작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세 번 연속으로 포럼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올해는 조금 새로운 이름으로 크레딧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우리 크레딧 시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 시장 내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크레딧 채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크레딧 채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숫자들을 제가 통상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또는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채권 시장 하면 국채금리 또는 국채밖에 생각들을 안 하시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크레딧 채권입니다. 그 크레딧 채권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래 조연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1, 2, 3월 달은 사실 크레딧 채권이 오히려 채권 시장의 중심이 되고 주연으로서 자리 잡는 시기예요. 그러나 이 시기마저도 조연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시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연이어야만 하는 요 시기에 왜 조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 회사채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하수성한 요즘 기업들의 환경들, 뭐 금리가 올라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사실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통상 정의 내리고 있는 여전채, 즉 카드 캐피탈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요새 많이 힘듭니다. 이 힘든 이유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자료는 이미 한 두어 번 썼습니다만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민한 대상이긴 합니다. 이 한국전력의 돌파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돌파구는 무엇일까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사채는 통상 2012년 4월 달에 수요예측 제도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1, 2월 달에 강세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1, 2월 달은 상당히 힘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왜일까에 대한 답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그 하나는 1월 달이었죠. 1월 중반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관심 가지셨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솔루션 IPO가 있었죠. 이 청약 때문에 이틀 동안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동됐었던 자금이 약 40조가 넘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거래였다라고 이야기 나눌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2, 3일 동안 움직이면 당연히 크레딧에 투자하고 싶은 자금들도 좌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일회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굳이 그 사례를 분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여기에도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매번 신문이나 아니면 다양한 온라인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고 있는 금리입니다. 그저께 파월 의장이 50bp, 즉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금리도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고 3년이 2.45%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작년에 2%도 안 됐던 국고 3년 금리죠.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고 10년은 3%를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2.85% 정도인데 3%의 국채금리 3% 언제적 얘기일까요?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숫자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채 투자자들한테만 힘든 요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다시피 채권 시장의 세컨티어인 크레딧 채권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소위 캐리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금리의 매력이 훨씬 더 중요한 대상입니다. 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아지겠네요. 네, 새로 들어오는 자금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미 투자된 자금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자금과 기존에 투자된 자금의 손이 다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더 투자하기에 두려운 거죠. 소위 저는 투자의 비적극성이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의 비적극성이 결국은 금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요소가 단기간에 해소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 하우스뷰상 채권 국채 그 기준금리는 올해 3분기까지 2번 더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의 상단, 그러니까 그 변동성 자체도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단언하긴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적극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유는 모두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회사채 수요 예측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측 제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 예측이 항상 매번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 1, 2월 달에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경제학 언론에서 생각해 보시면 수요 공급 기억하시죠? 공급이 늘어나면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 1, 2월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1, 2월 달에 회사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때 좋은 물건들이 나온다라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그때 몰립니다. 공교롭게도 1, 2월 달은 그 전년도에 북 클로즈를 했던 다양한 자금들이 북 오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자금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은 항상 풍요로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회사채가 주연이 되는 채권 시장을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연초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였겠죠. 1월 14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금통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금리 인상의 타겟으로 지목됐었던 금통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발행사들도 알겠죠. 그리고 그 발행사들에게 소개를 하는 아이비들도 다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1월 14일 이후에 수요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대부분의 수요 예측은 1월 17일 주에 몰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1월 말, 2월 초에도 설 연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월 셋째 주에 또 수요 예측이 몰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4, 5년 동안 주간별로 수요 예측의 규모를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유독 이 올해 1월 달과 올해 2월 달에 3주 차에 몰려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공급이 많아지면 오히려 회사채 수요 예측 시장은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주 예상하기 힘든 시기였고요. 이 예상하기 힘든 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하기 힘든 시장. 사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응집돼 있었던 연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 말씀드렸던 투자의 비적극성 때문에 사실 수요 예측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만약 이런 시기에 발행 규모 자체가 작으면 좀 나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3월 중반 이후로 넘어가고 있는데 3월은 보통 수요 예측이 잘 없습니다. 통상 주주총회라든가 아니면 사업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 때문에 발행사들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 3월은 수요 예측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회사채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1, 2월 달에 발행 규모를 확인해 보면 역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았는데 대부분 3주차에 몰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고를 수가 있었고 대외 불확실성들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격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제가 통상 수요 측의 결론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볼 때 총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차트는 초과율 또는 미달률이고요. 오른쪽 차트는 월 평균으로 결정지수, 금리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함의는 뭐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은 투자자들이 어떤 금리의 밴드가 주어졌을 때 그 밴드에 어느 정도의 얼마를 받겠다라는 걸 써내잖아요. 그 결정되는 금리의 수준이 밴드에서 어디에 결정되느냐를 의미합니다. 먼저 왼쪽 차트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 1, 2월 달의 결과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는 통상 1월, 2월 달에는 초과율이 극대화됩니다. 통상 300% 이상이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에 달할 정도로 500%를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200%를 언더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덜 몰렸다라는 거고요. 2월 달에는 70%대를 기록합니다. 이건 굳이 1, 2월 달을 비교할 게 아니라 수요 예측 전체를 비교했을 때 거의 역대 최저 수준에 기록되어 있던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 밴드는 마이너스 30에서 오버 30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0, 그러니까 8로 결정될 때가 제가 보여드리는 0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1이 밴드의 상단, 그리고 0.5이고요. 그리고 파가, 그리고 0이 밴드의 하단을 의미합니다. 항상 제가 빨간색으로 점을 찍은 건 1월 달에는 밴드의 하단에 결정되곤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 2월 달은 계속해서 밴드를 상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회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매일 민평금리를 보십니다. 매일매일 민평금리를 봤는데 또 올랐어요. 내일 보니까 또 올랐고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내일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적극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요. 실제 제가 2년 전에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가 민평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 예측의 결과는 그 당일날, 발행 당일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D+20일까지 민평금리의 약 80%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2월 말에 70%의 초과율, 즉 대부분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었던 이 금리 자체는 3월 내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3월 달에는 수요 예측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후반이나 아니면 4월 첫 주부터 수요 예측이 될 텐데 지금은 예전에는 수요 예측이 없으면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워낙 위축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발 그만해줬으면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고요. 다행히 4월 달은 조금 안정되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 그럼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환경 하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어떤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매번 그 지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수준을 그냥 좀 단순화 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기업의 지표로 미믹을 적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전에 이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위 더 크레딧 사이클입니다. 4개의 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X축과 Y축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X축은 그로스를 넣습니다. 즉 매출의 성장을 넣고요. Y축은 레버리지를 넣습니다. 저희는 주로 넷데트 에비타를 순차익금 에비타 배율을 넣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먼저 그 국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 통상 액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국면.
그게 익스펜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확장 국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업들이 어떤 시기인가 그로스도 막 일어나고요. 레버리지도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저희 같은 크레딧쟁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늘어나는 그 레버리지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게 다운턴입니다. 기업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딜레버리징에 들어갑니다. 뭐 일부는 디폴트에 넘어가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그로스를 축소시키고 레버리지를 축소시킵니다. 레버리지가 축소된 상황 속, 그러니까 그로스는 여전히 있는데 레버리지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저 리페어 국면, 초록색 조정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조정 국면은 사실상 이제 기지개를 좀 피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크레딧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조금 더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로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리커버리 국면인데요. 이 회복 국면이 크레딧이 가장 좋아하는 국면이다. 낮은 레버리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아지는 그로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기, 그게 바로 리커버리 국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가지고 복기를 해보기를 좀 어려운데 과거에 이제 미국 사례들을 들어보면 여기 보시는 국면 중에 이 리커버리 국면이 오히려 이 리자가 붙어있는 이 상단의 국면이 아래의 국면보다 크레딧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빌어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요겁니다. 작년 9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다행히 리커버리랑 익스펜션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요쯤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실 텐데, 그러니까 약간 익스펜션에서 올라가려는 그 국면에 있었는데 지금 3분기까지 보니까 이제 리커버리 국면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사 380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 우리가 2017년, 18년도, 그러니까 G2 분쟁을 가로치고 생략했을 때 기업들의 펀더멘탈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국면이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나 우리는 어쨌든 22년에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가 더 궁금할 텐데 우리가 4분기까지 조금 더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단기 레버리지입니다. 그 융통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 차입금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입니다. 이게 통상 100%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120%를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고스란히 왼쪽 차트에 적용을 해보면 아마도 2017년, 18년과 비슷한 기업들의 펀더멘탈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들이 보일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업종의 구분은 나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편협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틸리티랑 정유화학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에 통신, 지주, IT, 철강, 자동차, 건설, 소위 얘기하는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그 뒤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시장을 바라보는, 업종을 바라보는 액거리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가져와서 영업이, 그러니까 곡간이죠. 곡간이 어느 정도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어떤 업종이 늘어날 수 있을지를 픽업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니까 운송, 철강, 정유화학, 그리고 지주 상사, 자동차 부품 정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함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 업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사실 왼쪽 차트랑 비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크레딧을 바라보는 펀더멘탈리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걱정 없이 흘러갈 수 있는 22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봐보면 우선 수익성, 그러니까 곡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유화학과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년, 23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징은 좀 시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2018년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차입금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건 차입금이 늘어나네.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요 전 포럼에서 제가 같은 주제로 긴축됐을 때 기업들이 안게 되는 그 금융 비용의 어떤 부담들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들의 결과물들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넷데트 에비타, 순차입금 에비타죠. 에비타로 차입금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의 비율이 될 텐데 이 비율은 20년 이후부터 개선되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최근 2년 동안은 넷데트 에비타가 개선되는 흐름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발발이 됐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기업들이 안게 된 부담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이미 110불을 넘어갔고요. 130불도 친 적 있고 천연가스, 니켈, 네온가스 많은 그 원자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상들인데 그거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공급망 그 위축과 버무려지면서 지금 이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고충을 겪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음식료 업종일 거고요. 공물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일 것입니다. 정유 업종은 그 한 중간 정도가 되겠죠. 결국 정유 업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중에 일부분이 재고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서 부정적인 이슈들을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겠죠. 자동차, 부품 이런 업종들을 포함해서 그 전체적으로 세트, 전자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조금은 약간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각 신용평가사에서 좀 디테일한 자료들을 이미 3월 달에 많이 내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면 개별 업체별로의 익스포저가 전체 기업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2%에서 5%로 상당히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급격하게 훼손시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뒤에 그 시험평가사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험평가의 어떤 그 흐름들, 등급의 흐름들을 보면 우선 작년, 재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왼쪽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인상기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용등급의 흐름은 어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왼쪽 차트에 제가 박싱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난 20년 동안 금리 인상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사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올라가는 금리에 대해서 경기 주체들, 물론 가계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2005년, 7년, 그리고 10년, 11년, 그리고 17년, 18년의 시용등급의 흐름들을 보면 계속 우상향됐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지금은 그런 뚜렷한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도 개선되고 있고 오른쪽 차트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해 3월까지의 액션들, 작년부터 액션들을 쭉 정리를 해본 건데 저는 가운데 아웃룩이라는 지표를 좀 유념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액션들인데요. 3, 4, 0, 2. 상향 액션이 하향 액션 대비 거의 7배 정도가 많습니다. 아웃룩은 말 그대로 정의상 향후 1, 2년 동안의 펀더멘탈 흐름을 감안을 해서 시용등배 방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의를 갖고 있죠. 결국은 파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크레딧의 펀더멘탈 자체가 최소한 안 좋아지진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주제부터는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체 이야기입니다. 카드 캐피탈 물론 여기 그 뒤에도 이제 금융실장께서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들이 앉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전체는 비즈니스상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빌려야 되는 데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전체적인 영업 환경 자체가 약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사들이 오래 안고 있는 이슈를 저는 총 3가지 정도로 지목을 했어요. 작년 말에.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기로 전환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만 물론 최근에 연장이 됐죠.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한 유예 조치들의 종료입니다. 원래는 올해 3월 말에 다음 주에 종료되기로 했었죠. 근데 2월 28일 날 금융위원장께서 6개월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뒤로 넘길 수는 있는 대상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희의 이슈입니다. 증권사들이 통상 ELS, DLS를 발행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파생결합증권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통상 운용을 할 때 여전체로 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수요 측을 통과해야지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다만 여전체는 일괄신고로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그게 뭐 마음대로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 필요하면 그 물량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LS, DLS를 발행한 자금들은 상당 부분을 여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달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 그때 여전체 이슈가 있었어요. ELS, DLS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거의 여전체 편입 한도를 어느 정도 조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그 한도에 줄이는 걸 제도화했고요.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3가지 이슈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금리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부터 좀 걱정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자산의 건전성 지표들 중에 지금 보시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신 비율일 텐데 이 비율이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고 환경을 다 제외하고 보면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 왜곡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20년 4월 달로 돌아갔을 때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금융 조치들을 브로드하게 생각해 보면 우선 그 지금 보시는 건전성 지표들의 산식은 분모에는 총여신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부실여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총여신은 계속 늘리게끔 해줬어요. 금리도 낮춰주고 다양한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그런데 분자에 있는 정상 여신들의 자산 분류들을 어느 정도 못하게끔 막아줬다라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는 이게 요주이든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가 돼야만 하는 자산들도 정상이나 요주의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뒤에서 말씀 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상식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 연장과 상한유예 조치의 종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작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3월 정도에는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금리도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이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결국 이걸 한 번 더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특히나 여전사들한테 훨씬 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만기 연장 전체 규모 그리고 상환유예 조치 규모들을 한번 제1금융권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으로 나눠본 거예요. 솔직히 만기 연장 자산들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악성 자산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대출 만기가 내일 돌아오는데 은행에서 전화 와서 연장해 드릴까요? 했는데 아니요, 저는 갚을 겁니다. 이러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바로 연장할 겁니다. 그렇게 만기만 연장하는 자산은 사실 악성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들, 이 금액들은 악성 자산이라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규모가 전체 금융권들의 자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체력일 것이고요. 보니까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비중이 아니라 절대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자산 대비 비중은 거의 5배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자산 건전성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당금을 좀 덜 쌓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전체들이 불안한 이유, 이거는 한국 시험평가에서 나온 자료들을 조금 빌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제2금융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여전사들 중에서 AA 급과 싱글 A급 여전사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싱글 A급 여전사들 중에 기업금융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AA급 같은 경우엔 뭐 현대캐피탈이나 아니면 그 JB우리캐피탈이나 절대적으로 자동차 할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싱글 A급들은 전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특징이 덜한 싱글 A급들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업체들은 자산의 구성 자체가 최근 5년 동안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 바뀌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그리고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뭔가 부실화되는 자산들이 조금 더 많이 담기지 않았을까, AA급 대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이 충당금은 상당히 많이 쌓고 있어요. 카드사들이나 캐피탈사들 모두 고종이하 여신 비율에 여신 자산들에 대해서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충당금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제 여전사들의 어떤 신용등급의 강등이나 아니면 디폴트,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시는 디폴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파생결합증권의 여전체 편입 한도 축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전성의 이슈와 이 이슈 공이 여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전사들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에서 여전체의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로 자산 건전성의 변화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펀더멘탈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수급의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시계를 한 1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때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상품이 뭘까요? 저희도 있었는데요. ELS, DLS입니다. 당시에 뉴 노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기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때 증권사들이 대표 상품으로 제일 많이 내세운 건 ELS, DLS였습니다. 그 ELS, DLS는 말 그대로 에쿼리 링크드 세큐리티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00개를 발행을 하면 한 6, 70개는 채권운용본부에서 운영을 해요. 아주 이상하죠. 그리고 그 채권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여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당시 그런 제목을 썼었어요. ELS, DLS와의 미래, 여전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ELS, DLS가 발행이 많아지면 여전체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ELS, DLS가 확 줄면 뭐 예를 들면 2015년 8월 달에 HSCI 폭락 사태라든가 아니면 일부 뭐 BNK 캐피탈이라는 업체 일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ELS, DLS가 확 줄면 여전체 수요도 확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슬슬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2020년 4월 달에 규제 조치를 내렸고요.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ELS, DLS 파생결합증권 원금북에 약 20% 정도 담겨있는 여전체를 조금씩 줄여나가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게 작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작년에 15%, 올해 12%, 그리고 내년에 8%입니다. 각각 제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22년도에는 3조, 23년도에는 4조 정도 돼요. 약 7조. 여전체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92조입니다. 192조 중에 7조 줄어든다고 시장이 변할까요? 근데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차트에서 계속해서 ELS, DLS 때문에 여전체 잔액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 주체였던 증권사들의 그 투자, 적극적인 투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 시점이 아마 올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언급드렸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수익성의 훼손, 그리고 영업 환경의 악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들의 종료 때문에 올 수 있는 자산의 건전성 훼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수급의 이슈인데 증권사들의 ELS, DLS 원금북의 축소,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3가지 돌이 결국은 올해 여전체를 억누를 수 있는 큰 부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만기 연장권 자체가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3가지 이슈 때문에 올해 여전체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건전성 관련된 지표들은 올해 여름쯤에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악화되는 걸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6개월이 연장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이슈는 더 이상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 관심이 좀 덜할 것 같아서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의 가격은 카드채든 캐피탈채든 상당히 오버밸류 돼 있는, 언더밸류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드채는 상당히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명확하게 하나로 이야기를 드려요. 저는 통상 회사채 대비해서 여전체가 스프레드가 높아야 된다.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크레딧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여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빌려주는 업종은 일반 회사보다는 높은 스프레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높은 수준의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이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기준 자체를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디테일한 숫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카드는 좀 많이 되어 있고 캐피탈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캐피탈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카드는 사실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캐피탈은 굉장히 변동이 컸습니다. 아까 왼쪽 차트가 카드였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캐피탈인데 캐피탈은 국면을 나눌 정도로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22년의 상황이 2016년부터 18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를 우리가 복귀해보면 17년, 18년도에 금리를 올렸죠. 당연히 16년부터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 우려가 생기는 시점.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태 그리고 해운 사태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시기입니다. 결국은 2016년 18년과 지금과 크레딧 시장이 안게 되는 부담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캐피탈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는 이제 여전체 좀 보시되 카드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체를 바라볼 때,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저희 사수와 이제 저희 팀과 어떤 자료를 했었었냐면 Are we different?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의 현재 상태는 괜찮은가? 그때 당시에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대부분 금리는 비슷했습니다. 물론 한전하고 도로공사는 좀 달랐지만 다른 공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격. 다만 그들의 펀더멘탈은 천차만별이었어요. 당연히 시용등급은 트리플 A급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가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뚫어줘라 본 거죠. 수자원공사가 정말 트리플 A인가? 광물자원공사는 괜찮은가? 뭐 이런 것부터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부터 한 4년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었어요. 뭐였냐?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 살 좀 빼라 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갖고 있었던 자산을 매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광물자원공사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부분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는 공기업이 외국에서 KP를 계속 발행하고 있었고, 뭔가 롤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롤오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소방수로서 역할을 했을까? 결국 정부가 소방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누적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이벤트들을 정부가 해줬던 것과 같이 쉽게 무언가를 해주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유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공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반 회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들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왜 지금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차트 세 번째 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기요금,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에서 S&P라고 전력 도매 가격을 빼주면 돼요. 그게 고스란히 이들의 이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전기요금은 정책적인 이슈들 때문에 결국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고요.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 4월, 9월에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인상, 상당히 주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망 위축 때문에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거의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도매 가격 자체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통상 이게 200원 정도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뭐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190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전도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5.8조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죠. 올해 저희 하우스뷰, 그러니까 이제 유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하우스뷰를 빌어 이야기를 해보면 약 18조 정도의 영업 손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약 13조 정도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내년에도 계속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떨까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한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원 가능성 자체가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었던 다양한 업체들을 복귀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법률상 한전에는 보전 또는 보증할 수 있는 근거들, 할 수 있다지 한다라는 근거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손실이에요. 이렇게 손실이 나면 연결 기준으로 60조의 자본은 당연히 조금씩 깎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자본 손실은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처럼 부채 비율, 뎁투 에비타 이러한 것들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아무런 자본적인 지출 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찰나에 LH공사의 사례가 생각이 났었어요.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LH공사는 2009년 10월 달에 합병됐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이었죠. 근데 재밌는 일은 그때 당시에 합병되면서 앞으로 30조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월 약 1조 정도의 순발행을 이어나가요.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조달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 조달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채 비율은 500%를 상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달이 안 되자 뭘 해줬을까요? 정부는 2010년 말에 손실보전안이라는 걸 통과시켜줍니다. 손실보전안은 우리가 그냥 들어보시면 여기 LH공사가 손실이 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결국은 손실보전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손실 나고 LH공사가 또 손실이 나면 그걸 손실보전안에 포함되어 있는 손실난 사업만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계속 매년 1조 정도씩 자본적인 지출을 해주고 있어요. 자본압축. 이러한 공사의 일반적인 시각,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도 적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나 전기료라는 키 자체를 정부가 지고 있는데 수익 자체를 정부가 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두 번째가 사실은 투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지금 현 정부의 전체적인 NDC, 그러니까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일부에서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9차 수급계획과 한전의 투자 계획들을 보면 앞으로 수년 동안 원전이나 그 석탄 이러한 투자는 줄이고 신재생과 LNG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석탄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한전이 다른 쪽의 자본 지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투자는 해야 돼요. 이걸 내 자의적으로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결국 한전의 위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밖에서 구해야 됩니다. 바로 저희 자본시장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지난 7월 달부터 한전의 순발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까지 이미 10조 순발행을 넘어갔어요. 앞으로도 나이브하게 보면 꽤 많은 숫자의 순발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5.8조 손실이었는데 올해 13조 손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메우고 결국은 투자를 지속하려면 이쪽 자본시장에서의 발행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한전과 AAA 공사체의 스프레드 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전의 스프레드만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ESG가 점차 확대되면서 ESG 자금들은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의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줄어나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들이 결국 가격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실제 그리고 또 하나는 AA 플러스급 공사체 대비해서도 스프레드가 10bp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전체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 투자자들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결국 키는 정부가 갖고 있다.
이 정부가 앞단이든 뒷단이든, 즉 투자든 아니면 전기료든 뭔가 조율해 줘야 된다.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S&P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투자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에 손을 대줘야 된다. 아니면 자본적인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일반 회사로 바라보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WA급보다 높은 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 그 한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매력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4가지 주제를 좀 준비했었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좀 오래 해도 된다 그러셔갖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결론은 좀 내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선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금리의 불확실성 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접근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대상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 변수들 때문에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캄다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펀더멘탈과 그리고 신용 등급에 대한 부담 자체는 좀 내려놓고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강론에서 이제 여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전체와 한전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둘 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펀더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체는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3가지 돌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좀 드러났지만 나머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키 자체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함부로 예상하거나 전망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당위성 자체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전체와 한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입장에서도 이들이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높아진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순수하게 크레딧 투자자들 입장에서 높아진 캐리를 향유할 수 있는 대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날씨는 좋은데 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